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돈 버는 부동산 실전 경매 세 번째 제 책이 나왔죠. 세 번째 책에서는 민사집행법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그동안 제가 토지 투자 전략 특강을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하면서 모아두었던 자료를 부록으로 여러분 책에다 넣습니다. 언제 귀 있으면 토지 특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민사집행법 판례 시간인데요. 1강입니다. 민사집행법 판례 강의 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T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1권과 2권에서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의무경매도 이미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민사집행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사집행법은요, 어떤 분들이 공부하냐? 법원 승진, 법원 승진. 또 어떤 분들이 공부하죠? 법무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또는 각 기업에서 채권 추심팀, 채권 추심 관리하는 추심팀이라든가, 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한 학기 또 이렇게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게 되지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마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사집행법은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형법, 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또 특히 부동산 등기법, 이러한 내용을 두루두루 알고 있는 분이 민사집행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그런 법률 지식이 없으면서 민사집행법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은 과거에 2002년도에 생겼죠. 과거에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의 한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따로 2002년도 7월 1일 날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은 다 어디입니까? 소속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역시 민법도 마찬가지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사집행법은요, 조문이 1조부터 312조까지가 있습니다. 1조부터 312조까지가 있고, 요 민사소송법은 1조부터 502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조문이 장난이 아니죠.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 것이 민법이고요. 오늘 배운 이제 민사집행법 제1조부터 312조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세하게 법조문 보셨나요?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편, 편, 장, 절, 관, 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민법은 5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근데 오늘 배우는 이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다 1편의 장이 1장, 2장, 절, 1절, 2절, 1관, 2관, 그리고 1항, 2항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민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은요, 법조문은 편, 장, 절, 관,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시게 되면은 300조 1항, 2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항.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오고 항. 1편, 2편, 3편, 4편.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4절. 1관, 2관, 3관, 4관.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알겠죠? 법조문은 편, 장, 절, 관, 항. 뭐라고요? 편, 장, 절, 관,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이게 312조까지가 있습니다. 312조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1편은요, 1편은 총칙으로 되어 있어요. 총칙. 그리고 2편, 요 2편은 강제집행이 됩니다. 강제집행. 그 다음에 3편은 여러분 1편, 2편 제 교재에서 1번, 2번 교재할 때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담보권 실행,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이 의무경매입니다. 그리고 4편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이렇게 민사집행법은 제1조부터 312조까지 이렇게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민사집행법 전반적인 내용, 강론이 되겠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 총칙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2편은 강제집행에 관련된 거고요.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 이게 간단하잖아요. 민사집행법 한눈 해보셨네, 그냥. 총칙과. 근데 여러분 민법은요, 이거는 실체법이잖아요. 그쵸? 실체법이라고요. 실체법이라 이건 다 뭐가 있나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은 실체법으로서 다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과 권리 이행과 권리 능력과 권리 능력과 의무 이행이 있죠. 권리 능력이 있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바로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평준화라고 볼 수 있죠. 평등이다, 평등. 불평등은 없어요.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신의에 쫓아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민법 제2조에 보면 결과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신의 성실에 쫓아서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이제 민법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당사자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다가 민사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뭡니까? 법관이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제 민사소송의 반대는 뭡니까? 형사소송이 되겠죠. 그럼 민사소송에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원고라고 하겠죠. 그리고 반대는 피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건은 누가 원고가 될까요? 검사가 되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검사가 기소입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법원에다 재판을 구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겠고, 그러나 형사건은 검사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원고. 그렇죠? 검사가 원고.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법원에다가 심판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 그래서 이 민사집행법은 하나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고요. 요거는 평등주의인데 이 절차법은 불평등입니다. 평등하지가 않아요. 왜 평등하지 않느냐? 이 민사집행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빚에 관련된 빚. 여러분 빚 졌다고 그죠?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한마디로 빚에 관련된 법이다. 그러면 그걸 좀 고상한 말로 결과적으로 뭐와 관련된 거다?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것이다. 받을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고 갚아야 될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채권이 많을까요? 채무가 많을까요? 우리 개인은 거의 다 채무자가 많지요. 이렇게 채권자 주위에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금융기관 등은 다 돈 빌려주니까 뭐 채권, 금융기관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금을 하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 내줘야 되겠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줬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채권 채무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은 권리와 의무 관계니까 평등하잖아요. 근데 이 민사집행법은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민사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채권자. 오로지 채권자. 오로지 채권자를 위한 법이다. 또 이런 강제경매라든가 강제경매에 관한 그 경매, 부동산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의무경매를 했다면 뭡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위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채권자는 돈 빌려주면 돈 빌려주고 꼭 채권자는 어떤 받을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 상대방한테, 제 상대권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어떻게 하면 채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뭐 한다? 족치는 겁니다. 족친다. 그렇죠? 족친다. 어떻게 족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채권자는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는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채무자는 안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기면 되는 거지요. 개긴다. 그렇다고 개긴다고 안 갚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지급할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재산이 없어요.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해서 강제경매 집행하고, 동산이 있다면 압류해서 강제경매로 집행하면 되는데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다면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족쳐내느냐? 합법적으로 족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족친다고 하니까 이 채권자의 가족들 건드리면 안 되죠. 채권자 몸뚱이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족들을 건드려서 안 되고 또 몸뚱이를 건드려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족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목숨은 살려줘야 되겠죠. 목숨은 살려준다.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민사집행법은 다 빚에 관련된 겁니다. 돈 받고 갚고 누가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경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민사집행법은 빚에 관련된 거라니까요. 돈 받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네. 이게 다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은 이렇게 4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칙에는 주로 어느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민사집행법 총칙에 보게 되면은 말이죠.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여기 나왔죠? 총칙에 보면 강제집행하는 거. 강제집행. 그리고 담보권 실행. 그리고 보존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존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 여러분, 여기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전에 보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뭐 한다? 가압류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을 회수할 금액이 있을 때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돈 빌려준 자료들. 차용증서라든가 약속금 받은 거 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료를 가지고 뭡니까?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미리 그 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가처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가처분과 가압류와 가처분도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무지하게 많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가압류와 가처분 한 100여 가지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책으로 묶어서 여러분 앞에 한번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압류, 가처분도 내용상에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돈 빌려주고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상대방 부동산을 뭐 하지요? 가압류 해가지고 일단 가압류 해놓고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든가 또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보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집행하는 겁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칙의 민사집행법 목적은 뭐냐? 강제집행이라든가 담보권 실행이라든가 보존처분에 대한 그런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민사집행법의 제1조 목적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나온다? 총칙편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강제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쵸?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누가 한다고요? 그쵸?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이 집행관법에 보게 되면 집행관은요, 법원에서 10년 이상 법원직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그 지원장이 임명을 해서 집행관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집행법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거죠. 집행법은. 그리고 집행을 할 때 신청 방식, 집행 신청 방식. 집행의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신청은요 서면으로 합니다. 말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서면으로. 그리고 이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 서면으로 다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집행관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행하러, 동산을 집행하러 말이죠. 어느 집을 갔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집행관은 열쇠를 따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 채권자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열쇠 담당하는 그 열쇠공이 있습니다. 열쇠공이 와가지고 따고요.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데 성년인 증인 2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 한 사람 따라가지요. 그리고 채권자의 보증인 한 사람 따라가면 두 사람이 되니까 바로 집행관 앞에서 보증인 청년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청년 두 사람이 없다면 동사무소 이런 지방 공무원들 한 분만 있어도 집행할 수가 있고요. 문을 강제적으로 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 경찰 한 분만 있어도 당연히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강제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관이 강제력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 역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인근의 국군까지도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군 원조를 요청할 때는 역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집행할 때 참여자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참여자는 누구냐? 성년이면 돼요. 성년 20세 지금 만 19세 이상이니까 성년이면 되고요. 아니면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 아니면 경찰 공무원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행관이 집행할 때 강제 집행하는 것은 평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야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집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1편 뭐에 나온다? 총칙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제 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관이 하는데요. 이 강제 집행은 뭘 집행합니까? 부동산을 집행합니다. 부동산은 무슨 경매입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은 강제 경매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또 여러분 부동산은요 강제 경매뿐만 아니라 강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관리. 이거는 강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채권을 회수하는 건데 강제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수익을 관리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강제 관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강제 집행에 부동산 강제 집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강제 집행의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있고 강제 관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제 집행하는 어떤 겁니까? 형태가 있는 유체 동산입니다. 동산을 매각해가지고 배당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는 직접 저한테 배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산경매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경매는요 기립찰, 기간입찰이 아닙니다. 호가경매를 합니다. 이제 어느 기일날 입찰을 하긴 하는데 호가경매입니다. 기립찰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 동산경매를 집행관이 이럽니다. 동산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00원, B라는 사람이 110원, 또 130원, 150원, 180원, 200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 호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로 높은 사람에게 경매가 되는 것이 동산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동산경매는요. 그 집안에 있는 그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을 경매하는데 그건 누구 거냐? 남편이 빚을 졌다면 남편이 이제 남편 그 동산이 경매가 되는데 부인도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배우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민사집행법 140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듯이 동산에도 배우자의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동산경매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주 동산경매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동산 경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회수를 갖다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만약에 금융기관하고 거래한다면 금융기관의 재산을 뭐 하죠? 금전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따가 이제 사례에서 여러분 민사집행법 판례 첫 시간에 청구 이의에 대해서 그런 그 금융기관의 그 예금을 압류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한 사례 대법원 판례를 다음 시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에는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이 아닌 준부동산,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리고 기계장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대로 가는 게 차량이죠. 자동차. 현재 우리나라도 이 기계장비와 차량에 대해서는 경매가 많이 나오죠. 선박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항공기에 대해서는 저도 경매 나온 것을 아직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와 기계장비 차량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준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 집행, 강제 경매하는 거와 똑같이 법원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 집행하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채무자한테 여러분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 명시,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 좀 알아주세요 하고 명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만이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강제 집행의 집행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가 있습니다. 강제 관리는 매각하지 않고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강제 집행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강제 경매는 뭡니까? 집행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집행 권한. 그리고 이제 담보권 실행은 무슨 경매죠? 의무경매죠. 의무경매. 맡기린. 내가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내 물건을, 부동산을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게 되면, 변제 기일이 지나게 되면 역시 채권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담보권 실행이 되겠고요. 마지막 4편에서는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기 전에 그 재산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참 가압류 가처분도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이런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가압류를 하고 가처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사집행법 판례에도 가압류 가처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그런 청구 취지라든가 신청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례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OT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말이죠, 민사집행법 판례 제가 50가지를 했는데요.
1번부터 차례대로 민사집행법 판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